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용 전 부원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장동 사안을 통해서 이재명까지 가겠다라는 검찰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전략이 지금 보인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동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술이 아니다, 정말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구글 타임라인,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구글 타임라인, 내가 어딜 갔고 어딜 들렀는지 이게 데이터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되는 겁니다. GPS를 그 지점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재판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을 맡고 있는 신할찬 변호사와 함께 이 사안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맞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부터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예, 갑자기 네. 예, 저도 좀 처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네. 하는데 네, 오늘 다 처음입니다. 오늘 다 처음이시군요. 네. 네, 이렇게 숨가쁘게 방송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을 맡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부터 변호인으로 활동하십니까? 예, 거의 처음부터입니다. 거의 재판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작년 초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셨을 때부터 변론을 맡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김용 전 부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초반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이거 좀 듣고 가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1심에서는 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계속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을 통해서 공소 사실이 겹겹이 쌓아 올라온 거고, 네. 유동규 씨나 아니면 이 사건 관련돼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진술이 맞냐 틀리냐,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유동규 씨가 그들에게 돈을 받은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이나 아마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동규가 유용했을 것이다 네. 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쟁점은 그럼 유동규 씨가 지금 언제 김용 전 부원장에게 네. 정치자금을 줬느냐라고 상세하게 진술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럼 그 진술한 날짜들 아니면 그 진술한 기간 동안에 그 김용 전 부원장님의 행적이 유동규의 진술과 일치하느냐, 네. 이거를 드러낼 자료가 있다면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이제 처음으로 타임라인을 이제 보게 된 거는 작년에 이미 재판이 좀 마무리 단계,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 될 쯤에 이제 제가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라고 해서 확인을 했었었고, 네. 그럼 이걸 증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이제 항소심에 와서 이제 비로소 쟁점이 됐고, 지금 현재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이거는 볼 가치가 있고, 만약에 이 타임라인이 결과가 타임라인이 조작되거나 이러지 않았다면은 네. 충분히 원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뒤집거나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아서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감정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감정인을 누구를 선정할지부터 시작해서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을 거치고 어제 감정인 신문기일까지 최종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행 정도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간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오래 걸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6개월 정도는 거의 진행 상황이 막 보도되거나 아니면 알려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심 판단과 2심 판단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1심에서는 지금 유동규 진술을 다 이제 믿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은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날짜가 확정된 거는 2021년 5월 3일자 정도이고, 나머지는 사실 날짜가 정확히 특정된 건 아닙니다만 5월 3일 예. 사무실에서 돈을 받았다. 네, 이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돈을 줬고, 그 돈을 이제 봉투에 넣어서 그걸 접어서 이렇게 사파리 옷에다가 넣고 나갔다. 논란이 됐었죠. 예, 라고 하는, 그게 2021년 5월 3일로 1심, 그러니까 원심 법정은 판단을 했는데요. 네. 원심 법원에서 판단한 5월 3일자 그 날짜에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본 이유가 김용 전 부원장님이 5월 3일에 오후 4시 48분경 그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그 출입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 3km, 도로상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유동규 씨가 당시에 운영하던 비료 공장이죠.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서 돈을 아하. 받고 귀가하였다라는 게 그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네. 원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인데 아하. 사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을 때 예. 4시 48분에 나온 것도 맞고 음. 그 검찰이 제시했던 주차장 출입 기록과 구글 타임라인이 일치해서 4시 48분경에 사무실을 떠났고 네. 곧바로 경부고속도로 옆에 국도변을 따라서 이동을 했고 6시쯤에는 이미 서초동에 있는 네. 그 당시 서초동에 있었던 김용전 부원장 본가로 이미 귀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날짜에 알리바이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리바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소위 말해서 부재 증명 네. 그러니까 네. 네. 해당 피해자 혹은 피고인이 음. 범행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사실에 따르면 범죄 사실은 5월 3일 퇴근 이후에 뭐 정확한 시간은 측정하지 못하더라도 유원홀딩스 갔어야 건물에 되는데. 있어야 하는 건데 네. 없었다는 거죠. 아, 구글 타임라인을 봐서는 네, 없었다. 구글 타임라인의 이제 객관적인 그 수치를 보면 그 숫자를 보면은 없었다라는 건데. 네. 그 원시 데이터라고 해서 구글 타임라인에 예.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고 경로 수집을 제공하는 구글에 제공하는 서비스죠. 네.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휴대전화에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도 있을 수 있고 통신사를 통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GPS가 내장된 걸 네.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이 자료를 짧게는 10여 초, 어. 뭐 길어도 1분 이내에 계속 그 시간대별로 위치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위치가 수집이 된다는 거는 네. 단순히 여기 방문 기록이 찍혀 있지 않다가 아니라 4시 48분부터 6시 귀가하기까지 다른 모든 시간대에 유원홀딩스에 있지 않은 빨간 점들이 이어져 있고 그 점들은 그대로 그 경부고속도로 옆길을 통해서 자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에는 그 경로가 많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경로는 뭐예요? 사용자가 임의로 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빨간 점들 말고 예. 경로. 파란색 점은 예. 나 사실 여기 갔는데 이러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안 간 걸 안 남겼으면 좋겠어 하고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빨간 점은 삭제가 안 됩니다. 추가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요. 아, 네. 지금 저희가 화면에 파일을 좀 띄워놨는데요. 네. 확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확대가 될까요? 예, 저희 성남시 쪽으로. 네. 자, 빨간 점들이 많이 보여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원시 데이터 네. 이거죠. 자, 보면 빨간색 점들이 성남시에 좀 많이 있고 이게 서초동으로 가는 그 점들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들이 유원홀딩스에 안 가고 서초동으로 가는 그 점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유원홀딩스에 간 빨간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만약 갔다면. 네, 맞습니다. 그 최소한 얘기. 유원홀딩스에 갔다는 시간에 다른데 빨간 점이 찍혀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컨대 이제 복수가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어제 복수. 검찰 측 주장은 뭐냐면 네. 이 타임라인은 신빙할 수 없다는 근거로 당시에 김용전 부원장이 휴대전화를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만약에 타임라인과 연동된 휴대전화를 놔두고 갔다면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하려면은 김용전 부원장이 음. 유원홀딩스에 돈을 받으러 가면서 혹시 나중에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내 이 휴대전화는 너 혼자 집에 가라. 그래서 이 휴대전화는 혼자 귀가를 하고 나는 네. 돈을 받은 다음에 따라서 갔다라고 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시간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방문 장소가 찍혀 있지 않으니까 나는 그때 그곳에 없었다가 아니라 예. 나는 그 같은 시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었다. 최소한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이동 중이었다. 저기 뭐 계정이 연동돼 있는데 위에 네. 보시면은 사실 이 화면에 우측 위에, 상단에 보면 네. 김용전 부원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아, 얼굴이 나와요. 예, 우측 상단 부분에 예, 여기 네. 네, 본인 계정으로 제가 그 김용전 부원장님 계정으로 제가 어제 접속해서 하나씩 캡처를 아, 그렇군요. 예, 사무실에서 저희가 한 건데 예. 예. 자, 그러니까 이 빨간 점이 만약에 빨간 점이 이렇게 검찰 말대로 그렇게 조작이 됐다면 빨간 점은 그 자체 네. 휴대전화가 자체로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던 네. 아니면 그걸 가지고 갔고 김용 원장은 부원장은 따로 몰래 이거 안 지키게 이거 치밀하게 계산해가지고 아, 그렇죠. 가서 받아가지고 몰래 갔다. 그럼 만약에 그럴 공무실 거였다면 작전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김용전 부원장님께서 네. 이런 구글 타임라인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하고 이 메커니즘도 알고 계셨어야 합니다. 범행 당시에 그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예. 근데 그렇다면은 그걸 알고 미리 미리 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준비를 너무 해서. 자기적인 얘기고 실제로 제가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재판이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돼서 정치자금법 부분은 마무리가 될 때쯤에 음. 그때 이제 보석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보석 되시기 전에는 저런 어떤 계정이나 이런 걸 확인할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았는데 보석이 되시고 나서 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라고 저는 이제 아니까 어떻게 쓰는지 저는 아직 그래도 네. 그렇죠. MZ 세대신 거. 예 약간 그래도 그 MZ 세대의 어떤 후반부. 끝자락에는 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걸 알고 있어서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 제가 처음 열어서 처음 확인한 게 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저는 조작을 한 적이 없고 네. 그 딱 봐서. 예, 저 이거는 조작할 방법도 없습니다. 저 파란색 경로는 네.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빨간색 점은 변동이 이 불가능합니다. 파란색이 변동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안 갔지만 네. 그 예를 경로를 들어서 지정해서 네, 어디 들렀다 가겠다. 저기 제가 만약에 운중 저수지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예. 한다면은 운중 저수지를 클릭해서 예. 방문 기록을 시간대로 만들면 저 파란 선이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경로는 이동을 합니다. 순간 이동하듯이 이동을 하고 아, 그게 바뀌어요? 예. 오. 하지만 저 빨간 점이 안 찍혀 있는 경로인 거죠. 빨간 점은 추가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경로는 빨간 무시하더라도 그래서 저 빨간 점이 지금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띄워주신 화면은 예. 2021년 5월 3일에 전체 이동 경로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100장 정도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시간대별로 찍은 거거든요. 출근부터 퇴근, 그리고 퇴근하시고 나서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질 때까지 네. 100여 장 정도를 찍었는데 여기 지금 아침-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다 돼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빨간 점이 다 찍혀 있고 그 간격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빨간 점이 이렇게 찍힌다. 원시 데이터가 있다. 이런 것들. 아 이제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포렌식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전문가들 얘기를 예, 들으셨군요. 구글에 원래 계셨던 어떤 구글의 경력이 있었던 어떤 분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좀 수집을 했었고요. 네. 그걸 토대로 이건 증거가 쓰일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 이런 방법들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감정에 관한 의견도 제시를 해서 네. 감정을 이제 하고 어제 사실상 감정 절차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댓글도 있네. 1심 때는 왜 안 했나 뭐 이런 아쉬움. 1심 때 못했던 거는 네. 이게 그때는 사실 검찰이 2021년 5월 3일로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4월 말, 뭐 5월 초, 뭐 그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저희 입장에서는 특정한 날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감정하는데 엄청난 또 시간이 걸렸을 건데 지금 2심에서는 대부분 이걸 감정하는데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한 것부터가 1심 중반 거의 정치자금법 다 끝나고 6월이 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일단 첫 번째로 날짜 특정이 안 됐었고 당시에는 이 5월 3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거는 1심 선고가 맞춰지면서 1심 선고와 동시에 원심에서 5월 3일인 걸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전에는 사실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특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네. 반론을 데이터를 그리고 가지고 할 수가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진술이 저 증거에 맞춰서 바뀌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네. 5월 3일 말고 진술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아니었겠죠. 저기 저 빨간 점이 점에 찍혀 있는 찍히는 곳으로. 네, 찍혀 있는 곳에서 만나서 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 얼마든지 그렇네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실제 행적이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진술이 네. 나올 수밖에. 저걸 없는 본 상황이기 상태에서 때문이야.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하.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면은 맞춰서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위치 데이터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 실효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시료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거를 검사해서 이게 정말로 자료가 신빙할 만하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취지고 네. 근데 이제 감정위는 하나 그리고 한 개 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정을 가지고 논문 등을 봤을 때 여러 개의 시료를 이용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기기별로 정확도의 차이를 보일까봐 아하. 그 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의 시료가 필요했는데 네.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가 12월에 끝납니다. 그 지금과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그래요? 그래서 구글에서 신규 계정에게 더 이상 그 구글 타임라인 어떤 일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이미 불완전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따라서 데이터 구조가 21년도에 수집된 자료와는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부적합하고 그럼 과거에 있었던 계정만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이나 네덜란드의 논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기종이 조금 다르더라도 정확도에 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논문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한 개의 대표 시료를 두고 검증용으로 하나 더 계정을 두고 해서 감정을 했다라고 감정인이 밝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 이거는 부정확하지 않냐 하나만 가지고 한 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증명하려고 했던 거는 그 무결한지, 네. 즉 누군가가 이 구글 타임라인 자료에 훼손을 하거나 조작을 했는지, 두 번째는 동일한지, 네. 구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구글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동일한지, 마지막으로는 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고 그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 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사실 시료 계정의 개수와 최소한 무결성과 동일성은 상관이 없거든요. 구글 서버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감정한 거니까 동일성은 인정이 될 것이고 무결성은 어디를 보아도 수정, 변경, 할 수가 삭제 내역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원시 데이터는 네, 불가능하고요. 원시 데이터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수정 내역이 있는 것도 뭐냐면 네.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는 수많은 뭐 식당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예. 편의점도 있고 그러면 구글은 위도와 경도를 표시를 하는 거니까 여기를 방문했어도 이게 어느 업체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1층에 있는 카페를 방문을 했는데 네. 편의점에 간 걸로 나와 있으면 그 목록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 카페 이런 것들. 그런데 처음에 이걸 조회해 보는 과정에서 자택 옆에 있는 무슨 옛날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난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었는데 바로 붙어 있어요. 아. 아파트랑 붙어 있는 아.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집에 있었는데 목록을 눌러보고 집을 한번 누르신 거죠. 그거가 수정 내역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파란색 경로에 불과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정, 삭제, 변경이 가능한 그런데 파란색. 추가도 가능하고 그거 파란색에 불과하고 빨간색은 손을 댈 수도 없고 손을 댄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결성은 증명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글 타임라인 우리가 지금 보면서 맞아 이걸로 하면은 뭔가 재판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진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이 입증된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글 타임라인을 심지어 예. 이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쓰인 사례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너 여기 갔지? 예. 봐봐. 이 데이터 봐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잘 이제 남의 사건은 잘 모르니까 일반인 보통 사람들의 사건에서는 네.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이 유죄의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 내역이 뭐 경찰관이 제출할 수도 있고 네. 검찰이 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실 만한 사건으로는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저희 비선 의료라고 해서 예. 청와대에 방문을 해서 사적인 진료를 보았다 뭐 이런 혐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당시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당시에 특검이 그 해당 의사 분의 이동 경로를 이동 내역 그리고 청와대를 갔냐 안 갔냐를 구글 타임라인을 가지고 유죄 입증을 했거든요. 그럼 당시에 특검도 사용했던 자료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에서 많이 쓰였었고요. 무죄의 증거로 쓰인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서도 거기서도 경찰관 분의 어떤 분이 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었는데 네. 구글 타임라인 결과상 진술이랑 전혀 다른 곳에 있어서 무죄의 증거로 사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가사 소송에서는 정말 많이 쓰이는 거 있고요. 가사 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도 많이 쓰이죠. 구글 타임라인 자체는 물론 형사 사건에서 증거로 쓰이는 것과 민사 가사 사건의 증거로 쓰이는 다르지만 제가 이제 그 불륜 얘기를 빼고 보면 네. 나머지 사건은 다 형사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심지어 증거에 있어서 저희가 유죄의 증거는 압도적인 폭력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하여금 그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정해놓고 맞아요. 형사소송법이라는 네. 그리고 그 절차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제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렵게 쓰여져야 되는 거고 피고인이 자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쓰이는 증거는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절차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이 제출하는 증거니까요. 네. 저희는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도 쓰였었던 구글 타임라인이 무죄의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제 그러면 이게 공판이 있었던 거죠?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에서 의문을 뭐 제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3개월간 감정한 감정인이 법정에서 밝힌 내용은 원시 데이터에 대한 업로드나 변형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감정인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정인은 무결하고 동일하다. 정확성에 감정인도. 있어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확성에 오차가 있는 부분도 네. 빨간 점이 저렇게 세부적으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음, 빨간 점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서 혼자 톡 튀어나온 부분은 네. 잘못 수집된 것이다. 잘못 수집될 수도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수집하고 예. 특히 저희가 건물 안에 있거나 예를 들어 지하 도로를 이동하거나 네. 할 때 내비게이션이 가끔 오류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한두 개의 포인트가 잘못 잡힐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실제 방문한 곳이 되려면 그 포인트와 이어지는 경향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 그런데 시간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검찰이 얘기하는 그 튀었다는 점 몇 가지가 보인다고 하는데 네. 당연히 튈 수 있는 점이 나오죠. 하지만 전체적인 빨간 점들은 그대로 경로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내비 키고 운전할 때도 잠깐 내비가 위치를 못 잡는 그런 경우들. 예. 그게 이제 튀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튄 장소에 방문했다고 보려면 그 5월 3일자 기록에 따르면 한 1점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튄 적이 있어요. 한 1.3km, 1점 뭐 네. 그 정도로 떨어진 곳으로 튄 게 보이는데 예. 이게 튄 게 성립이 되려면 한 제가 15초에서 1분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에 찍힌 점에서 15초 만에 저길 갔다가 돌아왔어야 되는 건데 거의 뭐 순간 이동하듯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오류가 난 점은 네. 극소수고 다른 점들이 그대로 모여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촘촘하게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네, 거죠. 지금 보이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보다. 네. 15초 정도씩 네. 간격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점이 보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오류 수집 가능성이 있으니 네. 애지당초에 저걸 못 믿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검찰은. 그래요. 검찰의 주장. 그러니까 증거가 완벽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형사소송에서 통상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입증하기 데 쓰는 정보는 크게 봤을 때는 뭐 통신사의 기지국 사용 내역을 통해서 활용하는 위치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신용카드 사용 정보 내역도 있을 수 있고 하이패스나 톨게이트 통과 내역 아니면 CCTV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위치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네. 뭐 CCTV 정도를 제외하면은 다 오차가 있습니다. 다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뭐 저기 검찰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저 핸드폰을 김용 부원장이 안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얘기 신용카드도 그랬습니다. 남이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렇죠.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구글 타임라인과 똑같은 기전으로 그만큼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애초에 위치가 기지국 기준으로 찍히는 건데 서울은 기지국이 매우 촘촘하게 있지만 그 경기도 그리고 더 다른 지자체로 갈수록 네. 훨씬 더 띄엄띄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다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지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만 이거 증거 가치가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 조금 변호인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진술이 뭐 옳다, 뭐 거기에 따라서 1심 재판 결과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동규의 진술이 맞다라는 얘기를 검찰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진술이 맞고 그 진술대로 김용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진술보다 이게 더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유동규 씨의 진술보다는 예. 구글 타임라인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수집된 자료인데 그렇죠. 유동규 씨의 진술은 유동규 씨가 뭐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유동규 씨가 어쨌든 사람이 진술을 하는 거에는 당연히 어떤 의도가 들어가고 네. 자기의 방향성이 들어가고 그게 의도가 누구의 것이든 그래 뭐 그렇게 본다면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무언가 신빙해야 한다면 저는 기계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1심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유동규 진술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일에 관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 이게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여러 가지 근거로 드는 것 중에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본질 그거는 진술이 일관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나는 돈을 줬다란 반복하면서 돈을 준 장소와 일시 마련한 방법 그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고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줬으며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갔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이 다 같이 일관적이어야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뭐 일부 기억을 못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돈을 줬다는 사실만 일관적이잖아요. 그럼 이건 이 진술을 믿는다? 어떤 근거를 두고 믿는 것인지 믿는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네. 예 그걸 뭐 믿기 위한 어떤 그냥 자료로 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뭐 1심은 아마 술수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놓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수수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유동규가 거짓말쟁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유동규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냥 기술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되었다고 평가하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최소한 유동규의 진술이 일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그 김용 이제 변호인 입장으로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이니까. 근데 지금 5월 3일도 그렇지만 뭐 6월 8일, 뭐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 전달된 자금에 대해 재판부가 이렇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건 어떻습니까? 5월 3일은 지금 저희가 구글 타임라인 봤는데 다른 일단은 날짜들은? 7월 정도에 있었다고 하는 네. 경기도청 북측 도로 당시에 맞아요. 공사 예, 중이었던 공사 중이었다고. 경기도청의 북측 도로에서 뭐 어디 뭐 벤치에서 만났었다. 1심에서는 심지어 네이버 거리뷰를 이용해서 그 거리뷰를 하나씩 보면서 이쯤 벤치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진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타임라인에는 어쨌든 경기도청 북측 도로라는 곳에 김용 전 부원장이 가신 적이 없습니다. 7월 그때요? 그쯤에? 예. 7월 초순? 네. 어, 7월부터 8월까지 다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예. 재판부에 제출됐나요? 네. 재판정에서? 그럼요. 어.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 타임라인을 감정해 달라는 과정을 한 거고 아. 타임라인 그 캡처 자료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전에 제출이 됐고 이미 예전에. 이거를 증거로 쓸지 어떻게 믿어달라고 할지 그거에 대한 논리 구성과 설명은 이제 최후 단계에서 해야죠. 이미 제출은 돼 있고. 네, 그것도 구글 타임라인에는 빨간색 그 원시 데이터에는 없군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참 이 재판 과정을 팔로우하지 않았던 분들은 결과만 보니까 1심 재판이 이렇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정말 돈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세부 내용 보니까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군요. 그리고 사실 과연 정치 자금을 받았으면 어디서 사용을 했는지 어디서 사용할 곳이 있었는지 그럼 누가 받는지 뭐 최소한 그러면은 어디선가 뭐 모르는 현금이 있든지 뭐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네. 잘 알 수가 없고 뭐 생활상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김용 전 부원장님은 매우 검소하시게 네. 차를 아마 사고 나서 한번 바꾸시기 전까지는 거의 쭉 한 차만 타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돈을 흥청망청 쓰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고 유동규 씨는 공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인데 뭐 차가 계속 바뀌거나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거나 네. 2배 이상 넓어지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니까 변호인단 쪽에서는 실제로는 김용 전 부원장님이 주신 게 아니면서 네. 유동규 씨가 유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아. 그것도 뭐 저희가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의문은 저희는 수사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뭘 뒤져볼 수도 없고 네. 그분을 불러서 신문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걸 확인할 수가 없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네. 우리가 안 받았다. 우리가 안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저런 정황이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제시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도 받고 뭐 보석 나와서 계속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은 결국 그 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중간 단계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이재명 대표한테 흘러간. 그러니까 이 사건을 크게 둘로 나누면 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 두 가지가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2021년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고 유동규 진술에 뇌물죄는 나오는. 네 2013년부터 14년까지 유동규가 역시 얘기한 유동규가 역시도 그때도 돈을 받아서 네. 김용 전 부원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각각 목적을 보면 2013년 14년에는 그 대장동의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당시 시장이셨죠.
그 시장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 내지는 시의회에 로비를 하기 위함 뭐 이런 목적이라고 하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그냥 이재명 대표님의 전 대선에서의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다. 예,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유죄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그러면 대선 자금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결국 결론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하. 더 이상 뭐 사용 내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안 받아본 돈을 막 받았다. 수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네. 사실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죠. 아하.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만 사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객관적으로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동규의 객관적인 진술. 증거로 내세운 거는 유동규의 진술에 따라서 유동규가 진술한 내용에 나오는 쇼핑백에 돈이 그만큼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사파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 예, 사파리. 신발 박스인가요? 거기에 넣어가지고 네, 여기 넣고. 그 사실 김용전 가서. 부원장님이 몇 번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그 체구가 좀 크시거든요. 네,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한테 그 우리 같은 사람들 아마 뚱뚱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5월달에 사파리를 못 입지 않나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아 그렇죠. 여름 양복 5월. 입고 다니. 5월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월에 사파리를 입고 다닌다. 그 생각도 드네요. 사파리에 이걸 넣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사파리를 그 당시에 5월에 입고 다닌다. 이것도 좀 네,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 계절상으로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이 최영 최고 얘기하셨지만.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예.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일은 저희는 모릅니다만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그 다음에 유동규 씨 진술 관련자들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유동규 씨가 줬다고 하는 자금이 마련된 시점이 네. 21년 4월입니다. 아하. 그럼 결국 돈을 준 시점을 이 뒤로 만들어야만 아하. 이 진술이 성립이 되는 거기 진술이 때문에 다 악의가 맞으니까. 네 그런데 뭐 예전엔 당연히 교류가 있던 사이니까 유원홀딩스에 더 훨씬 전에 가신 적이 있으신 것뿐이에요.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을 마련했다는 시점과 전혀 무관한 시점에 4월 훨씬 나. 전에. 개업을 했다니까 예. 가신 거죠. 그러면 돈을 마련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줬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네요. 예, 그 전에 간 사실만 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헤드라인만 보고 이러면은 마치 가서 김용 부원장이 가서 이제 돈을 받았고 이게 뭐 이재명 연결된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사람들 인식에는 또 바뀌어 있으니까 1심 결과에 따라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얼굴을 봤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유동규 씨만 본 거잖아요. 오직 유동규만 네. 봤다. 그 돈을 주는 뭐 비밀 내줬으니까 유동규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 뭐 당시에 흡연실에 뭐 네. 정민용 씨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본인께서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신 건 아니라고 증언을 하셨으니까 예, 하반신 정도가 보였다라고 하는데 하반신을 보고 누군지는 알아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유동규 씨 주변 사람들조차도 어떤 돈을 준 경위라든지 사실은 뭐 몇억 원씩 되는 큰 현금을 남에게 준다는 거는 매우 큰 일이고 예, 주변에 예를 들어서 같이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갑자기 돈을 막 주섬주섬 챙겨들고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중요한 일일 텐데 그 누구도 모르고 있는 일이고 오직 유동규 씨만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저 진술과 말을 믿어야 하는가?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진술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예. 범죄 사실을 그것도 이렇게 큰 범죄 사실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정치인이시잖아요 김용전 부원장님께서 네. 직업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의 사실상 정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정도의 큰 범죄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진술만 갖고 인정하는 게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 마음만 누구라도. 먹으면 네. 내가 돈을 줬습니다. 이 얘기 며칠 날 줬습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이러다 보면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기소를 하고 재판부가 또 받아들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변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건 뭐 떠나서 그런 식으로 진술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걸 믿어주기만 하면 수사 단계에서 믿어주기만 하면 그게 그냥 기소가 돼서 유죄까지 나올 수 있는. 예, 그러니까 힘이 빠질 사건들이 많이 있죠.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사건도 진술밖에 없네 하는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정치자금, 뭐 뇌물, 선거범죄, 네. 뭐
나아가서는 뭐 저희가 일부 얘기하는 뭐 성범죄,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무슨 마약 범죄, 뭐 이런 범죄들이 대부분의 직접 피해자가 많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진술이 없는 경우가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나 피고인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진술을 그냥 재판부가 이건 믿을 만한데 아니면은 이거 못 믿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무죄가 갈리는 게 물론 진술도 증거이지만 증거재판주의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절차인지 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원시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수치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건 재판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죠?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사실은 저는 점쟁이가 아니고 변호인이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네. 점을 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임라인을 직접 처음 열어보고 확인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무죄가 나와야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죄가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 수치가 나오고 요놀리스에 안 간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저희가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정하고 있고 네. 뭐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건데 네. 이 정도면 합리적으로 안 만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느냐. 유동규 씨 말이 믿을 수 있는 건가? 이 정도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면 사실 원칙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거죠. 지금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달 말일 그러니까 28일인데 28일. 그때 이제 최종 변론이 있고요. 검찰 측과 저희가 각각 최종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은 재판부가 이제 판결문을 쓰는데 오래 걸리실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12월 1월에 당장 날 것 같진 않고요. 1월 말 내지는 2월 초쯤에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김용전 부원장의 이 사안 이것도 좀 이재명 대표 지금 뭐 이번 달에 1심 선고 나는 그 재판도 있는데 대장동 사안까지도 다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리스크 중에 뭐 연결돼 있는 그런 고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김용전 부원장이 무죄를 2심에 선고받는다 이러면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이 타임라인을 제출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객관적인 그 자체의 자료도 있지만 결국 객관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했다는 증거를 무너뜨리기 위한 건데 그 했다는 증거는 결국 유동규 씨의 진술이고 유동규 씨의 진술은 수많은 재판의 동일한 토대입니다. 이 수많은 재판에 유동규 씨는 거의 직업적 증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재판에서 증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고 도대체 조사를 몇 번을 받았는지 저희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조서가 각 재판에 분산돼 있습니다. 뭐 증거로 안 낸 조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의 진술이 무너진다면 네. 기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재판에서도 결국 근거가 많이 토대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네. 사실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진술로 이 정도로 재판이 많이 열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거든요. 저는. 네, 그게 다 결과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말을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네. 그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근거를 동원해야 되고 그에 걸맞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그 객관적인 증거라고 불릴 수 있는 만한 조각을 하나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믿지 못할 진술이라면 그걸 가지고 유죄를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술이란 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거짓말이 계속 중첩돼서 반복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또 그 진술에 따라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나 객관적인 뭐 증거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이거 사법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계속 말을 반복하다 보면은 나도 그게 맞는. 네, 그렇게 믿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은 원래 하면 할수록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라는 거를 저희가
쉽사리 뭐 믿을지 말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편향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실제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네. 우리 뭐 법원 측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지금 1심에 이어서 2심도 이제 같은 주장을 같은 공소 사실로 같은 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네. 일단은 결국 항소심에서 주 쟁점이 타임라인이었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에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외에는 1심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원시대에다 빨간 점 찍힌 거에 대해서 이걸 좀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뭐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말이 좀 될 텐데 진술대 데이터라고 돼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예 신빙할 수 없는 데이터다라는 수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데이터를 아예 네. 예, 믿을 수 없는 자료다. 아,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캡처를 하신 거잖아요. 예. 좀 한번 내려 보시겠어요? 이거 PPT를 다음 장으로 한번. 근데 이게 하루치입니다. 하루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루치가 100페이지 정도 나온 거고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제가 저희가 설명로 달아놨는데 네. 출근하는 길. 예, 저기도 보면은 휜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근데 저게 점들. 이제 경로라는 게 음. 도로를 이동할 때는 저 파란색 경로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파란색 경로는 나중에 구글이 추단하는 거고 실제로도 구글 타임라인을 다 써보실 수 있으니까 네. 사용해 보시면 저렇게 저 파란색 점은 실제랑 다른 경로를 택하기도 하는구나라고 하지만 저 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해볼 수 그냥 있습니다. 구글 휴대전화. 타임라인 가가지고 내 계정으로 가면은. 예, 저도 10년치가 넘게 다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무섭네요 좀. 그렇죠. 무서워. 빨간 근데 이제 점. 이게 저희한테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있을 때는 네. 좋은 거지만 사실 예.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죠. 아 그래요. 네. 야, 이 경기도 코리아로 출근하는 길 이렇게 돼 있고, 그 퇴근하는 길도 네, 있었던 거고. 지금 단위로 보시면 수집된 자료를 보시면 네. 초 단위로 좀 다르잖아요. 예, 초 단위로. 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출근 중이시죠. 한참 내리셨는데 지금 10페이지가 되는데 아직 출근하고 계시니까. 출근하는 길 그렇게 촘촘하게 찍혀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은 유언홀딩스에 관계 없기 때문에. 네, 없습니다. 요놀리스 이거는 근처에 치킨 점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네. 감정인도 이게 지금 저희가 50분까지 오셨는데 네. 여기서 약간만 위로 위로 올라가시면 올라갈까요 한번? 네. 5시 4시 58분에 출차하셨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검찰에서 낸 증거죠. 4시 네. 58분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 근무는 많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머물면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움직임이 없군요. 네. 여기서 58분에 출차 기록이 나옵니다. 4시 59분에 퇴근 시작이 나오죠. 또 네. 네,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나오는데요. 자, 유언홀딩스가 어디 있죠 여기서? 유언홀딩스는 한참 멀리 있습니다. 유언홀딩스는 저기 아예 멀리 건너편에 서판교에 있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안 갔다는 네. 거네요. 네. 이 점을 보면 아예 볼 필요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렇게 크게 볼 때나 유언홀딩스 위치가 저 판교동 써 있는 밑으로 슬쩍 밑으로. 보일까 말까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뭐 준비했다는 시점 4월부터 쭉 5월 검찰이 네. 주장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진술에 따른 5월 3일까지 쭉 봐도 네. 없다, 네, 맞습니다. 안 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검찰이나 아니면 유동규 진술을 통해서 봤더니 아니 5월 3일 아니었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5월 3일이 아니었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 게 예. 3월 말부터 쭉 한 번도 가신 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바꾸셔도 그러면 돈을 마련한 시점을 바꾸셔야죠. 네. 그러면 이렇게 뭐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진술을 신빙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3월 말에 간 적이 한 번 있으니까 3월 말에 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네. 근데 그러면 4월에 돈을 마련했다는 진술부터 고쳐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이 주장, 그러니까 유동규 진술이 이제 무너지면서 뭐 모든 재판이 다 난리가 나겠군요. 그래서 예. 저는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이제 분기점이고 중요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쉽사리 배척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판부가. 네. 저는 어쨌든 저기 김용전 번장님 변호인으로서 지금 나온 거라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변론 활동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은 그 결국은 누군가가 이제 판단을 해주실 때 재판부가 저희는 이제 절박하게 것이다. 준비를 한 거고 네. 그다음에 김용전 부원장님으로서도 지금 항소심이기 때문에 네. 사실심으로서 뭔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고 그렇죠.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절실하게 준비한 증거를 음. 배척하지 않으셔 주셨으면,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활용된 예가 있고 네. 실제로도 뭐 유죄의 증거든 무죄의 증거든 증거로서 활용돼서 결과를 바꾼 적이 있는 자료인 만큼 네. 저희가 특별히 조작한 흔적이 없고 음. 조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없죠. 만약에 저걸 저희가 조작했거나 임의로 만들었다는 거를 검찰에서 다시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사실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증명력도 있다고 보고 네.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네. 이게 좀 재판부가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과정 또 검찰의 수사 과정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또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사항들이 벌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예정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이 부분하고 위증교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기소가 될 만한 사안이냐, 왜 유죄를 이렇게 검찰이 구형해서 유죄 뭐 2년 3년 내어달라, 징역 내어달라 이렇게까지 할 사안이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는 이 세상에 누구든 네, 2, 3년간의 행적을 전부 다 드러나게, 특히 정치인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뭔가 하나를 핀셋으로 찍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위법하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기소가 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어, 누구 예, 만났지? 누구든지 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네, 됐고 네. 무슨 통화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인이 될 사람과, 아니 그게 사실 변호사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네, 그때 당시 이제 그 시와 관련된 일이어서 그 시에서 일을 하시던 분과 네, 통화를 해서 사실관계 뭐 얘기를 하고 뭐 그 정도의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인 위증교사 내역이 나오고 구체적인 뭐 어떤, 글쎄요, 왜 거짓말했냐 그분의 알면서 왜 진술 거짓말했냐? 때문에 무죄가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증언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법조인이신데 그걸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뵌 적도 없고, 하지만 법조인이시고 예, 이 사람이 진술을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이거는 무조건 무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않았을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도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오셨지 않습니까?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나온 거지, 사실관계에서 뭐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도 공직선거법이었고요 역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한번 당연히 이제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네, 저라도 방어적으로 대답하겠어요. 어허. 얘기할 때 예. 이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또 10일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이제 또 따로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모를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전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 긴 기간 동안 행적을 찝었을 때 기소할 만한 것들이 이 정도의 사안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네, 뭐 오히려 또 뭐 뭐 없다. 잘 살아오신 분인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요? 뭐 털어서 네.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구나. 네. 뭐이 정도 이걸 찾고 찾다 이걸로 기소를 해가지고 네. 재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저희 보면은 요즘에 이제 무죄 청원 이 탄원 예, 이것도 지금 많이 좀 70만 명이 올라오더라고요. 넘으셨던데요. 네, 40만 정도가 됐는데 이 무죄 서명을 해달라, 탄원을 해달라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죄 판결 촉구합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것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납득하기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공부할 때는 편하게 보는 내용들, 뭐 예를 들어 기소 편의주의, 기소 편의, 기소 독점주의, 그러니까 재판 검찰에서 자유롭게 기소를 할 수 있고, 네, 그 기소 독점주의라는 게 사실은 뭐 이게 다른 얘기로 건너갈 수 있겠지만 다른 곳은 기소 독점이 아닌 곳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소라고 하잖아요. 예, 공소가 있다는 거는 반대 개념으로는 사소도 있다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사소가 없죠. 없죠, 대신. 없죠. 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근데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검사가 모든 사건을 기소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소할 권리 그 독점돼 있죠. 예. 불기소할 예, 그러니까 뭐 있는 지금은 거니까. 그래서 뭐 아마 뭐 수사권을 어떻게 하니 뭐 공소만 제기하고 유지만 담당하게 하느냐 뭐 이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 됐든 간에 누굴 처벌할 수 있는지를 단독으로 어떤 독임청이든
독임제 어떤 공무원이든 네. 누군가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소도 배심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기소를 할 때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범죄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은 지금처럼 어떤 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민들이 이거 기소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소하는 게 어딨어?라는 불만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럼 제도적으로 이제 풀어나갈 그거는 부분인데. 저기 정치하시는 분들 법조인으로서는 약간 근데 이렇게 누가 맘대로 누가 처벌할지 말지 그러면은 역으로 야 이거 내가 기소 안 해줄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진술을 수십 번 받으면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기소를 안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뭔가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자기 겸허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저 사람의 재량이니까요. 그렇죠. 전지전능한 사람을 네. 보이겠죠. 그렇죠. 아하, 그렇네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건도 사실은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이화영 이 전 부지사 쪽의 입장, 주장 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수증 이런 걸 보면은 이것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예컨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입장에서 수십 번을 연속으로 부르고 그러면 이게 구치소에서 또 포승을 차고 뭐 이렇게 하고 교도관님들이랑 같이 나오셔서 네. 교도관님들이 저기 호송버스에 같이 이렇게 타서 검찰 가죠. 밑에 구치감으로 들어가서 대기하다가 올라가서 또 조사실에 가서 그거를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 계속 내용은 거짓말했지 너 왜 이거 숨겨 너 내가 어디까지 기소할 수 있는지 보여줄까 이렇게 가다 보면 네. 무섭지요. 아하. 사람은 무서울 수밖에 없죠. 저라도 무서워서 저도 엄청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뭐 이른바 이제 말을 맞추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계속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이번 김용 전 부원장 건도 지금 보면은 데이터냐 진술이냐 뭐 이렇게 좀 좁혀지는 것 같은데 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도 네. 데이터가 좀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건들에서도 데이터가 좀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가 뭐 어쨌든 저희는 직업법조인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켜봐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고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많이 좀 잊혀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김용 전 부원장 좀 소통하실 텐데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어, 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요. 본인의 예. 무죄를 본인만큼 확신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실제 행위를 안 한 분이니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해주신 말씀은 어제 저녁에 예. 메시지를 보내셔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방송에 가서는 꼭 그렇게 딱딱하지 않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그 말씀을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네.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글 타임라인 이거 사실은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검찰의 주장 전화기 2개 쓰니까 이거는 뭐 하나는 두고 하나를 가지고 갔으면 어떡하냐. 구글 타임라인에 안 찍히는 걸로 가져왔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네, 그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안 나올 거면은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되죠. 움직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는 예. 이 치밀한 작전을 짰다라고 검찰이 나중에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2심 재판 결과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고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요. 또 최후 진술 이후에 최후 이제 변론 이후에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 걸 예상하는지 이것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네. 지금도 웃어도 됩니다. 지금도 웃어도 되는데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제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무슨 법조인의 로서 나와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종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막 공개적인 석상에서 드려도 되느냐라는 거에 좀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네. 아직 감정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어떤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검찰 측 입장대로 오차가 많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는 법정 밖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네. 저희 또한
사법 재판에 있었던 자료들 중에 공개해도 될 만한 자료들을 대중 분들께도 다른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알리고 네. 저희가 아주 궁색하게 방어만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도 열심히 다투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그러니까 검찰발 뉴스로만 언론에 다 보도가 되면 이것도 묻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글 타임라인은 오차가 있기 때문에 증거 가치가 없는 자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되었겠지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오마이 TV를 직접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런 의미가 있고 검찰의 주장이 왜 이렇게 반박을 당하는지 이것도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